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정체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곧 희망입니다. 희망이 행복이에요. 이게 바로 고출산으로 이어지는 거고, 경제 정체는 절망입니다. 절망은 곧 불행입니다. 이게 바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폭발적인 증가는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미래사회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출산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의 저출산을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쉽게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서울대학교 김태우 교수님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이 왜 재앙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의 첫째 원인, 인구 과잉입니다. 두 번째 원인, 과당 경쟁입니다. 세 번째 원인, 저성장입니다. 인구 과잉, 아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과잉이라 그랬잖아. 로마 클럽 보고서 때부터 인구 과잉 아니었어? 그런데 이 범세계적인 인구 과잉하고 한국의 인구 과잉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얼마죠? 517명. 근데 비교 대상 국가, 우리가 스웨덴 25명, 프랑스 119명, 우리 옆에 있는 인구 과잉 국가 일본도 34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그냥 과잉이 아니라 초과잉 국가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의 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독일 같은 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4%, 프랑스 20%, 일본 3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도 엄청나게 높은데 수도권 집중도도 높다. 이건 뭐죠?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의 경쟁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인구 과잉 문제 얘기할 때 프랑스 예를 많이 들죠. 프랑스는 이런데,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4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도가 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수도권에서 일자리 경쟁률, 이게 뭐 프랑스의 젊은이에 비해서 8배에서 10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로 대한민국 젊은이들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집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대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6개 정부를 통해서 매 대통령 임기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1%씩 대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재앙이다. 다른 선진국의 저출산 문제가 축복인데 우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재앙이다. 이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자리가 왜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죠? 이거는 인재입니다. 원래 인구 밀도가 높았던 걸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도는 우리 잘못입니다. 저성장, 이것도 우리 잘못입니다. 인재라는 얘기는 우리가 고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지만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3포 세대라는 비명입니다. 3포 세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이게 3포 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입으로 소리내는 비명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명이 훨씬 더 처절하고 훨씬 더 무서운 비명인 것이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우리는 연애를 포기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이성에 대한 그 본능적인 이끌림, 이걸 포기하겠어요. 결혼을 포기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생의 보금자리 결혼을 포기했어요. 출산을 포기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 본능마저 포기하겠는가? 대한민국 젊은이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얘기한 헬조선이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가시가 아니고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헬조선이었어요. 그런데
기성세대는 뭐라고 대응했는가? 라떼는 말이야 꾸짖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 우리는 너희보다 살기 힘들 때 아들 낳고 딸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하기 짝이 없어. 이렇게 윽박질렀죠. 그때 또 다른 기성세대는 뭐라 그러냐? 위로해줬죠. 아프니까 충충이다. 힘들지? 어렵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원래 그런 거야.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경제학과 문명사를 연구하는 제가 이 문제들을 그대로 좌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퇴가 없는 나라 이런 책을 제가 출간한 지 10년도 지났지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도 이 젊은이들의 비명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정말로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분이 없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이 해결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 출산율이 0.7이 깨지고 0.6대로 들어서니까 너도 나도 출산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요즘 젊은이들 봐. 아이 나면 돈 들어가니까 명품 사고 놀러 다니고 재미있게 쓰려고 이기심 때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스트린 아주 유명한 학자죠. 이 사람이 삶이 희망적일 때 아이를 낳는다. 삶이 절망적일 때는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했죠. 출산율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들 밑에서 성장기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결혼해서 가임기가 됐을 때 경제 수준이 더 나빠진 부부들은 평균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그런데 성장기에 비해서 결혼해서 가임기에 경제 수준이 좋아진 부모들은 아이를 많이 낳은 거예요. 왜 그렇죠? 희망이 있으니까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구나.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과거에 한때 우리 경제가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수준은 어려웠지만은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성장률이 2자릿수를 넘었습니다. 국민소득 1000불이 되고 안 될 때 이분들은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었지만은 사글세방에서 아이 하나 업고 아이 하나 안고 구공탄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를 낳죠? 그렇게 어려운데 왜 낳죠? 이분들은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근데 가임기가 돼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국민소득이 1000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 내 자식들은 국민소득 10,000불대를 살아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100불 때 태어나서 지금 1000불이 됐으니까 10,000불이 될 거다. 그런데 경제가 더 발전했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고 나니까 국민소득 10,000불대, 20,000불대 가임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세상이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점점 어려워지네.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야.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 물가는 자꾸 비싸지고 있잖아.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잖아. 왜 내 자식을 이런 어려움 속에 노출시켜?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게 된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 출산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희망이 있을 때, 경제가 발전하고 있을 때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랑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근데 경제가 침체하고 점점 나빠지고 있으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아이를 안 낳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정체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곧 희망입니다. 희망이 행복이에요. 이게 바로 고출산으로 이어지는 거고, 경제 정체는 절망입니다. 절망은 곧 불행입니다. 이게 바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 되어 있는 이 과도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기를 이야기할 때 이 과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부양비라고 부르죠. 부양비가 돈비가 아니라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생산 가능한 경제활동 인구분의 부양 대상 인구를 부양비 이렇게 부르죠. 과거 우리가 산하 제한을 할 때 유소년이 애가 너무 많이 태어났어요. 출산율이 거의 6.0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부양비가 나빠졌죠. 많이 낳았으니까. 낳는데 제바로 교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산하 제한을 하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성공했습니다. 많이 낳지 않도록 계몽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부양비가 개선이 됐죠. 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나이 많은 고령자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양 대상 유소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양 대상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양비가 올라가는데 어린아이는 안 나면 숫자가 줄지만은 연세 많으신 노인들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럼 분자를 줄일 수 없으면 분모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많이 낳던 사람을 덜 낳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안 낳는 사람한테 낳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양비가 굉장히 나빠져서 지금 저출산 대책에 실패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저출산의 문제의 핵심을 이제 아셨죠? 그래서 과거에는 유소년 부양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 이제는 노년 부양비를 줄이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양비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아주 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국형 노인 부양비를 제가 따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25세부터 50세까지 30년 일하십니다. 물론 그 후에도 직장은 있지만은 뭐 취로 사업도 있고 뭐 이렇게 본격적인 직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해서 왕성하게 가치 창출은 대한민국 국민이 3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55세 이상 지금 부양 대상, 피부양 인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1999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최소한 3명, 그전에는 5명, 4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습니다.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3명이 일해서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이 노인들 이렇게 복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이 연금 탈라 그러면 세금이 연금을 부으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면 203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되냐?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올지 모른다. 곧 온다. 언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젊은 사람들이 의료보험비도 많이 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불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진다. 왜? 의료보험이 부도납니다. 왜? 노인들이 많아서 병원에 늘 가시는데 의료보험비가 적으면 의료보험비를 점점 더 올려야 되겠죠. 세금, 노인들이 많으면 그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세금 올려야 되겠죠. 연금, 타가시는 노인들은 많은데 불입할 젊은이는 작으면 연금을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불입을 하면 젊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폭탄처럼 폭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빨리 떨어지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되기 전에 이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사회 질서가 붕괴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죽음의 계곡 이렇게 부르죠.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 사회가 붕괴된다. 이 죽음의 계곡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인가.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만 가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아주 인구 피라미드가 박스형으로 변해가면서 복지국가를 건설해서 적은 인구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인구가 좀 많아야지 인구 줄어드는 건 나쁘지 않아? 중국은 14억이고 일본은 지금 1억 그게 훨씬 넘는데 우리 인구 지금 5천만인데 더 줄면 곤란하지 않아?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국가 중에 인구 1억이 넘는 국가가 14개국이 있는데 그중에 선진국은 미국하고 일본 딱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도국입니다. 그럼 지구상에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 이거 다 보면 어떤 형태의 랭킹이든지 북구라파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인구 평균 500만입니다. 많은 나라가 스웨덴이 1000만이고 그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네덜란드 1700만이고 나머지는 400만, 500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인구가 적다 그래서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4천만으로 줄든지 3천만으로 줄든지 2천만으로 줄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줄어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부양비가 깨져서 이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붕괴돼 버리고 만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방법을 누가 찾아야 되냐? 공직자 여러분들과 학자들이 손을 맞잡고 찾아야 되는데 현재 찾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정의할 수가 없어서 0.65 지난해 4분기의 출산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잘못인가? 이거는 일부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일부 기성세대가 누구냐? 바로 수도권 집중을 이렇게 높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일부 기성세대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책임을 지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개선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MZ 청년 세대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MZ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한테 당신들이 만든 문제니까 당신들이 다 해결해 주시오. 근데 지금 기성세대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냐?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힘을 합쳐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해결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니까 전 국민이 모든 노력을 이 출산율 해결, 저출생 해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뉴스에도 유튜브에도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저출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풀리지 않느냐? 바로 우리가 잘못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으로부터 잘못된 처방이 나왔고, 잘못된 처방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처방으로부터 잘못된 치료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잘못된 진단이 뭐냐? 잘못된 진단이 저출산의 원인이 뭐냐? 과당 경쟁이라고 하고 저성장이라는 인재, 정책적 실패에서 기인했다라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진단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처방은 왜 잘못됐냐? 출산율을 자꾸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산율이 낮아졌으니까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물론 출산율을 한꺼번에 확 높일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도 너무너무 낮아졌죠. 다시 말하면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서유럽 국가들,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출산율이 지금 1.5, 1.6, 1.7 너무 낮다, 올리자, 목표 1.9, 2.0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도 안 되는 0.7대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부양비를 개선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양비 개선 노력을. 그래서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도 잘못됐습니다. 처방이 잘못되면 당연히 치료도 잘못되죠. 금전적 지원을 해가지고 남성 출산 휴가를 법과 제도화하자. 그 말도 맞죠. 출산 휴가를 제도화해가지고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은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외에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핵심 인원이 빠져나가서 출산휴가 가고 나면 회사 망해버립니다. 대체 인력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 출산휴가 간다고요? 식당 하는 사람이 식당에 나 출산휴가 간다 써붙이고 돌아오면 손님들이 다시 옵니까?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탁상공론 같은 그러한 치료, 그러한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거기다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엄청난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도 들어서 너무나 아시겠죠. 우리나라 출산 보육 주거에 굉장히 많이 돈을 써야 된다.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베이징 위와 연구소에서 한국의 양육비를 계산하니까 18세까지 3억 6천만 원까지 들더라. 그다음에 대학 교육비 이거는 신문에 나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만은 대학 교육비가 4천만 원 드는데 여기다가 사교육비, 과외공부비는 안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결혼 전문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부부 한 쌍을 결혼시켜서 주거를 안정시켜서 자리 잡아주는데 얼마 드냐? 집은 못 사줘도 전세락도 구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약 3억 원 이상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억 6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다 합쳐서 볼 것 같으면 하나의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공부시켜서 결혼시켜서 안정시킬 때까지 평균 6억 원이 든다는 게 지금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노출된 이야기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많이 드는지 저도 정말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르는 젊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억 원도 없으면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부모 될 자격이 없는 무책임한 부모다, 이렇게 됩니다. 12억 원도 준비 안 해놓고 둘째 아이를 낳는 부모는 어떠냐?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가임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아이를 더 못 낳도록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저출산 대책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출산율 0.8일 때 1년에 25만 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는 뭐죠? 출산율을 1.8까지는 올려야 되겠죠? 1.8까지 올리면 1년에 50만 명씩 태어납니다. 근데 6억 원이 드는, 아이 키우는데 6억 원이 든다고 이미 세상에 공표를 해놨는데 얼마나 지원해 줘야 애 낳겠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인터뷰, 뉴스 얘기 보면 1억 원 준다고 애 낳을래? 젊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거 가지고 애 못 키워요. 그럼 2억 원 줍시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50만 명한테 2억 원을 주면 1년에 얼마씩 줘야 되죠? 100조 원씩 줘야 됩니다. 1년에 100조 원씩 아이를 낳는 부모한테 아니면 아이한테 주고 나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냐?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이 있으면 저출산 비용으로 1년에 100조 원씩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죠. 도와주자, 돈 주자. 돈 줘야 애 낳지. 정부에서 1억 원 주고 지자체에서 주고 기업체에서 주고 그래서 돈 주자.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불가능한 얘기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책으로 있는 한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와 있는 세계 각국의 패밀리 프렌들리 저출산 관련 정책 비용과 실제 출산율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모든 나라가 돈을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국 보세요.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돈을 적게 썼고 출산율을 정말로 낮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2배 쓰고 3배 쓴다고 출산율이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얘기가 있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젊은이들한테 가장 심각한 게 주거야. 집을 제공하면 아이를 낳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싼 값에 집을 제공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저출산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된 연구 보고서인데, 이 오른쪽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6가지의 시나리오를 시행해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면 대부분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 인구 집중도를 해결할 것 같으면 출산율 문제 반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도시 인구 집중도만 낮추면 반이 해결된다.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도시 집중도가 우리나라가 50%다, 세계적으로 높다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나라 일자리 집중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집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만 어디에 집이 부족하냐? 수도권에 부족한 거예요. 왜? 부산에서, 광주에서, 속초에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서울로 모이는데 이 서울로 모인 아이들한테 값싼 집을 제공해 주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수도권 집중도가 더 올라가겠죠. 좋아, 그린벨트 풀어. 값싼 집 제공해 줘. 그럼 값싼 집만 제공해 주면 됩니까? 거기 교통 인프라 깔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교육 인프라도 깔아줘야 되겠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문화 인프라도 깔아줘야 되겠죠. 그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뭘 희생하지 못하겠어? 다 해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수도권 집중도가 50%에서 70%, 80%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쟁이 더 치열해져가지고 더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대중요법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이고 이 주거 대책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이 성공했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보육원 지원하고 출산 지원비를 해주고 뭘 해줬더니 출산율이 올라갔다. 자세히 열어보면요, 프랑스 전체의 출산율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프랑스인들의 출산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알제리에서 이민 온 여성들의 출산율이 더 올라갔다. 이게 또 다 연구에 의해서 조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적 효과보다 정책 외적인 효과,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게 더 크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출산 대책은 성공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